안녕하세요. 네. 디자인법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중건 변리사고요. 네. 이제 56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56회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61회 시험을 지금 다음 주면 이제 시험이 있을 건데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5년 정도 실무도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사무소 오픈도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사무소도 운영해보고 좀 재밌게 지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연락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메일 주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다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 카페에 김동진 선생님 민법 공부하는 카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되고, 여기 뭐 비밀글도 뭐 질문할 수도 있고, 뭐 공개글로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또 오카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윌비스 오카방 들어가시면은 저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1대1 채팅을 또 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건 당연히 디자인법법 관련된 거는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적으로도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제 물어봐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를 하고 있고, 실무도 디자인이랑 특허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라고 하면은 뭐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아리 감별사가 변리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변리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특허기는 하죠. 그래서 특허 하는 직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특허를 변리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업무도 맞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배우셨겠지만 상표도 저희가 대리를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저희가 대리를 합니다. 네. 근데 요 특허 상표에 비해서는 디자인은 조금 인식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게 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건가? 디자인을 보호한다? 그건 무슨 말이지? 라고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생 분들도 그렇고, 뭐 밖에 있는 일반인들도 특허는 뭔지 대충 들어봤고 상표도 좀 들어봤는데 디자인은 왜 또 보호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리사가 하는 영역은 특허, 상표, 디자인이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 나가서도 특허, 상표 일을 좀 많이 하지만 디자인은 조금 접할 기회가 적기는 하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조금 소홀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얘를 아예 공부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실제 실무 가시면은 저희가 주로 하는 영역 중에 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좀 인상 깊게 머릿속에 좀 많이 남겨놓으시면은 나중에 시험 다 끝나면 이거 다 까먹거든요. 다 까먹지만 그래도 좀 머릿속에 좀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 어느 정도 좀 도움도 될 수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하실 때도 특허는 지금 좀 공부를 해보셨죠? 네, 상표도 좀 해보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특허 상표를 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양도 굉장히 많고 또 판례도 굉장히 많고, 그죠? 특히나 특허법은 막 민법처럼 뭐 갑이 어쩌고 을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체적 요건을 뭘 갖춰야 되고, 뭐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을 뭘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한 얘기들이죠.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 많고 막 지역적이고 뭐 되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디자인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디자인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랑 비슷한 측면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엄청 막 디자인이라고 해서 재밌고 막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재밌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특허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양도 굉장히 적고, 또 문제가 나오는 기출 경향을 보면은 되게 쉬워요. 난이도도 한 하 정도라고 보시면, 중하? 좀 어렵게 나와도 중상? 이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공부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좀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좀 배경 지식도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디자인보법은 조금 교양 수업 듣는다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생활 돌이켜보면 1차 시험 때, 1차 수업 때 디자인보법 과목이 좀 제일 좀 마음이 편했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좀 부담도 좀 덜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1차 시험은 처음 공부하시는 거세요? 네. 그러면 보시면 일단 시험 소개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이 자료가 그 그 윌비스에서 1차 설명회 할 때 쓰던 자료여가지고 한번 그대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요거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요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3년 정도는 걸린대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만에 공부를 마치면은 잘한 거고, 그리고 1년 만에 마치면 이건 정말 운이 좋고, 뭐 정말 똑똑하거나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최고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도 2년 만에 맞춰도 빨리 합격했다, 선방했다가 되는 거고, 좀 한두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은 이제 3년, 이제 4년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뭐 제 가장 친한 친구도 한 10년 넘게 공부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이 한번 들어오면은 다시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또 이제 뒤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시험 말고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할 게 또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민법 정도는 다른 뭐 시험에서도 좀 활용을 하시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그리고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다른 시험에서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을 하셨으면은 어떻게든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중간에 아예 다른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시험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한 10년이 아니죠. 한 3년, 2, 3년 정도는 이제 바라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은 마음으로 쭉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렵고 계속 틀리고 되게 자괴감도 들고, 뭐 이게 내 길이 맞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아래층에 있습니다. 지금 2차 모의고사 시험 보고 있는데, 다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모의고사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막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좀 동기부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되면 뭐가 좋은지, 이거 정말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지, 이런 쪽으로 좀 느끼시는 게 좀 많아야 좀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해보자 라는 좀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거 말고도 뭐 내가 할 거 많지, 이거 돼봤자 뭐 돈도 많이 안 준다는데, 뭐 워라밸이 안 좋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좀 방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집중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뭐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도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시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뭐 디자인 업무나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뭘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도 저는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저 1차 시험이고, 이제 내년 2월에 시험이 있고, 한 3,000명 정도 지원하는데, 그 중에 600명 뽑는다. 경쟁률은 그렇게 안 세 보이지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공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 않다. 저는 2차보다 1차가 더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거고, 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차가 더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1차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돌이켜보면은 시험 자체의 뭐 난이도, 뭐 시험의 종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나 관성이 좀 안 붙었던 것 같아요. 1차 시험 때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고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뭐 고작해야 대학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는 거, 그 정도가 대부분일 거라서, 이렇게 좀 긴 롱텀으로 꾸준하게 하루 종일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책 보는 거에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1차 시험은 좀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조건 붙어야겠다 했는데, 그때 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 한번 보고, 2번 봐가지고 2차 시험은 그래도 좀 편하게 보긴 했는데, 1차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하는 지금 관성이나 습관이나 이런 요령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가 좀 스무스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시험 진입하셔가지고 좀 어렵고 하시더라도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계속 저희 뭐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험생들 분이랑 조금 소통을 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강 오셨으니까 그 현강의 메리트잖아요. 이렇게 강사님들이랑 직접 보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수업 끝나고도 계속 물어보시고 공부 방법, 무슨 책을 볼까요? 뭘 먼저 볼까요?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많이 물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좀 헤매지 않고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중에서 저희 산재법, 민법, 자연과학 개론 봐야 되는데 산재법이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죠. 특상 D 10개, 10개, 20개. 디자인도 20개입니다. 네. 10개입니다. 디자인도 10개고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특허 실용진단 상표 디자인 이렇게 1차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허에서 배우고 상표법에서 배우고 디자인법에서 배우는데 20문항, 10문항, 10문항이에요. 그래서 특허가 실질적으로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책도 두껍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아서 이게 제일 출제 비율이 높고 상표 디자인은 10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도 양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양이 적지가 않고 판례도 되게 두껍기 때문에 이거 10문항, 10문항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비율이나 비중이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산재법에 저희 에너지를 한 100을 쓴다라고 치면은 특허에 한 절반을 에너지를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표법에 나머지 중에 한 30% 그리고 디자인법법에 나머지 한 20% 에너지를 쓰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디자인법법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책도 얇잖아요. 이것도 기본서인데 제가 막 결코 막 좀 필요한 내용만 담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좀 더 봐도 되는 내용들 좀 풍부하게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쉽고 그래서 한 20%의 에너지를 여기다 쏟으시고 특허에 좀 힘 많이 쏟고 상표 공부 좀 많이 하시면 산재법은 쉽게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순서는 특허 먼저 하시고 그리고 디자인해도 되고 특허하고 상표 디자인해도 되고 그래서 특허를 먼저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이유가 특허랑 디자인이랑 사실 관련이 되게 많아요. 이 특허라는 과목이랑 디자인이라는 과목이랑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허 공부 좀 많이 해놓으셨으면은 디자인 공부하실 때 좀 수월합니다.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중복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법에서는 여기 중복되는 내용 안 다루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특허 먼저 하시고 넘어오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 시험 또 보시면 특허 상표는 필수 과목인데 디자인법은 선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먼 얘기라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시험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과목은 선택 과목이에요. 특허, 상표, 선택 과목, 또 민사소송법 이렇게 4가지 시험 과목을 보거든요. 근데 다 필수인데 이 디자인법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회로 이론, 유기화학, 뭐 제어공학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2차 과목이 디자인법이에요. 1차 시험에도 봤으니까 공부량이 좀 적어가지고 2차 시험 선택 과목으로 디보를 많이 선택하는데 그때도 도움이 좀 되려면 1차 시험 때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쉽고 난이도도 높지 않아서 정말 최소한으로만 공부하시고 다른 과목에 힘써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언젠가 그 실력이 들통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거나 그래서 1차 시험 보실 때도 좀 많이 피를 보시는 것 같고 2차 시험 가서도 이거 선택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처음부터 좀 디자인법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유형 등등을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일단은 기출 유형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16년, 17년 정도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 건데 지금 디자인법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디자인법이라는 게 법조문 사이트가 있죠. 특허법, 민법 다 법조문 보셨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법도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에서 한 10개 중에 6개의 지문은 요 법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판례에서도 나오고 심사기준에서도 나오고 뭐 기타 조약 등등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모든 강사님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출문제가 아니라 법조문 꼼꼼하게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법조문 꼼꼼하게 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딱 보이시죠? 이게 예를 들어 1번 문제에 지문이 1, 2, 3, 4, 5가 있으면 이 중에서 1번 지문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뭐 40조 1항이다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가 이 디자인 법이 되는 지문들이 전체의 한 6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조문만 열심히 꼼꼼하게 보셔도 이제 10개 중에 6개의 지문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심사 기준 보셔야 되는데 디자인법은 상표에 비해서 판례 비중이 되게 적어요. 상표는 특허, 상표 다 요 법조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상표는 판례가 더 높거든요. 근데 디자인법은 판례가 1년에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서 판례 비중은 좀 적고 달리 말하면 제가 공부할 것도 양도 좀 많이 적고요. 대신에 이 심사 기준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 심사 기준은 이제 특허청 홈페이지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심사관들이 디자인 심사를 할 때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의 근거를 나타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상표도 있고 특허도 다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여기서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제 특허청 심사관들이 이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막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봐야 되는 자료를 이렇게 특허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심사기준, 판례 이 세 가지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시험 공부 방법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2차 시험 공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시험은 이렇게 법조문을 막 꼼꼼하게 읽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법조문을 시험장에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펼쳐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런 판례나 뭐 답안 작성이나 뭐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1차 시험은 그렇지가 않죠. 1차 시험은 이 법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법조문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략적인 개념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틀려요. 저도 막 법조문 어디서 뭐 조금 꽈서 내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래서 이건 정말 막 꼼꼼하게 보고 암기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공부를 오래 했든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그래서 법조문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1차, 2차 가장 큰 차이죠. 제가 앞서서 1차 시험이 몇 번 떨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시기에 제가 2차 시험을 공부했는데 제가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객관적으로 좀 늦게 진입을 해서 좀 완성도 있게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무조건 붙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때 떨어졌던 이유 중에 제가 돌이켜봤을 때 가장 컸던 건 이제 1차 시험 떨어지고 이제 2차 시험을 좀 맛보기를 했던 거죠. 2차 시험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2차 시험을 좀 공부했더니 이제 디자인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뭐 디자인법 이런 거구나. 왜냐면 2차 시험은 이제 뭐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고 갑이 어쨌는데 을이 어쨌는데 이때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 내가 이제 좀 아는 것 같은 거죠. 특허, 상표, 디자인 근데 개념적으로 뭐 알고 이런 판례도 있고 이럴 땐 뭐 해야 되는지 좀 알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되게 지역적으로 법조문 하나하나 보고 뭐 심사기준 표현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던 게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1차 시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차 시험은 법조문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했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 보는 책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1차 시험은 이 법조문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기출 유형인데요. 기출 유형도 딱 봐도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죠. 그리고 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덜 나오는 게 안 중요해서 덜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특허에서도 요 심판만 보더라도 막 이만큼 되죠. 무효 심판, 권리범용 심판, 무슨 심판 엄청 많아요. 심사도 굉장히 많아요.
뭐 총칙도 뭐 미성년자, 뭐 디바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디자인에서는 출제가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영역들은 특허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해요. 특허에서 보셨던 거랑 그냥 법조문만 다르고 그 법조문 번호만 다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동일해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기출이 많이 안 되고요. 이런 등록요건, 특유 디자인, 이익제도, 이런 디자인권 부분이 이제 디자인보법의 좀 특이한 얘기거든요. 특허에 없거나 특허랑 다르거나 한 애들이 얘네들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책이 좀 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법에 비해서 이게 이런 뭐 총칙, 심사, 심판에 관한 내용들은 최소한으로 넣었어요. 왜냐면 이건 다 특허에서 배우신 거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디자인에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 뭐가 좀 다르다 정도만 소개를 드릴 거라서 좀 양이 좀 적습니다. 반면에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막 뭐 법조문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조문을 다 100의 에너지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험에 잘 나오는 법조문 위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출문제를 봐야죠. 여기서 기출 개념이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좀 봐야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여유가 되시면 기출문제도 바로바로 공부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공부 방법인데 다른 설명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이제 기본, 중급, 모의고사,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한 세트로 일체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때 이제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교재가 이제 디자인보법 공방이라는 교재랑 공방 연습이라는 교재가 이미 다 출간이 되었어요. 지금 공방 가져오셨고 공방 연습도 아마 학원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출간이 완료가 되었는데 제가 공방 연습 문제집을 일부러 조금 빨리 내놓은 이유가 만약에 이제 1차 시험 이제 공부하실 때 요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건데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좀 여유가 좀 있다 하시면은 이제 이론 공부하시고 좀 여유가 되시면 일로 가셔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차 시험이 너무 처음이고 뭐 민법도 지금 엄청 해야 되고 특허, 뭐 상표, 자연과학도 많기 때문에 이거 기본 강의 들은 거 복습하기에 급급하다라고 하시면 기본 강의 들으실 때에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괜찮고 이거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셔도 충분하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다, 조금 여유가 있다, 오랜 기간 준비했다 하면은 이제 이거랑 연습이랑 같이 병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행하실 때 뭐 기출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창작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창작 문제는 그 다음 회독하실 때 풀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공방 연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민공연이랑 비슷해요. 민법 공방 연습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이 서브노트랑 이 문제집이랑 두 권이 있었는데 얘를 합쳐가지고 올해 한 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법조문이 다 있어요. 법조문 먼저 쫙 놓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기출 언제 되었는지 표시해 놓고, 기출 굉장히 많이 되었잖아요. 얘는 뭐 또 나오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1, 2, 3, 4항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법조문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 법조문과 관련된 일반론들을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줄글로 막 기본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학습하시기엔 얘가 좋을 건데 나중에 정리하고 계속 회독으로 돌리시기에는 이게 더 맞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된 게 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이 기본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돼서 한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좋다 하시면 이 공방 연습을 주 교재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요 자료를 가지고 계속 회독하시면서 1차 시험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방을 가지고 회독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공방 연습을 통해서 암기해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공방 연습에 이런 법조문도 들어있고 이런 관련된 일반론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애들만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끝나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기출 문제도 있고 기출 안 된 문제도 있고, 이게 기출된 거고 얘는 기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관련 있는 것들끼리 쫙 넣어놨고 기출 안 된 문제도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막 풀어보시면은 앞에 공부했던 거 복습도 되면서 또 문제풀이도 되는 거라 이 연습 교재를 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민공위원회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제 중요한 애들에 대해서는 그 종합 사례 연습은 이렇게 오지선다 문제로 구성을 좀 해놨고, 이거 끝나고 이제 맨 뒤에 워크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연습하는 자료가 따로 있죠. 그래서 법조문에서 어디 부분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구멍 넣어서 한번 작성해 보시라 하시고, 그리고 해설이랑 정답은 없는 지문들만 쫙 놓은 다음에 OX 풀어보시라고 구성을 해놨으니까 디자인법법 공방으로 이론이 좀 되시면 공방 연습으로 넘어가셔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7월에 기본 강의 들으시니까 만약에 1차가 완전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 요 디자인법법 공방으로 1회독 먼저 좀 하시고요. 1회독 하시고 아마 기출문제 풀고 이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타 과목이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못 하시면 넘어가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강의 쭉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혼자서 공방 다시 한번 회독하시면서 공방 연습을 통해서 기출문제 또 풀어보고 뭐 법조문도 좀 보시고 밑에 이론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한번 더 반복하시고 몇 번 반복하시고, 몇 번 반복하라는 거는 기출문제 여러 번 보라는 거죠. 기출문제를 계속 병행하면서 이론도 같이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한 10월, 11월쯤 돼서 창작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공방 연습만 가지고도 회독해도 문제 없이 시험장에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지금 7월이니까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 디자인법법은 정말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 어느 정도 대충 공부하고 이제 기출 열심히 반복해서 시험장에 가시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왜냐면 기출에서 시험 문제가 실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맞출 수가 있는데, 좀 기본 내공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좀 내가 안 본 곳에서 나오면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한 4개, 4개 정도 틀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 본 거거든요. 디자인법법은 10문제 중에서 10문제 다 맞춰야 다행이다 정도인 거지 엄청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10개 맞추니까. 한 9개 틀렸다 그러면 그래 1개 정도는 내가 실수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가 되는데, 한 8개 맞았다 하면 이제 좀 못 본 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7개 맞았다, 6개 맞았다, 이거는 이제 공부 많이 안 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법법은 다 맞는 거를 무조건 목표로 해야 되고, 1개 정도 틀리는 거를 좀 하방으로 놓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다행히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1차 시험에 설령 떨어졌더라도 디자인법법을 제일 잘 봤어요, 디자인은 다 맞았어요,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 가르치거나 이래서는 아닌 것 같고, 디자인법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이거는 공부 방법이었는데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 설명회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이 4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말고 저희 강사님들이나 다른 수험생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계속 체크하시고, 슬럼프 오지 않게 잘 하시고, 이제 누구나 붙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간절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공방 한번 이제 펼쳐볼게요. 디자인법법 공방. 이게 공방이라는 게 민법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이 민법 시그니처잖아요. 김동진 선생님이 또 감사하게 같이 쓰자고 해주셔서.
일단 목차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차 있잖아요, 목차. 여기 뭐 1장, 2장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뭐 그냥 뭐 암기하고 이럴 건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디자인보법 1반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디자인보법이 왜 있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보법이 탑법이랑 크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법조문에서 2장으로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모든 디자인을 저희가 디자인보법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디자인만 보호를 해주죠. 그게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이 등록받으려면은 디자인으로 성립을 해야 된다. 이게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고, 또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신규성, 창작성이라는 요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또 1디자인 1출원이어야 되고, 물품도 잘 적어야 되고, 선출원주의, 확선도 만족을 해야 되고, 또 디자인으로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얘네들을 만족해야 이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3장에서 동일 유사 파트는 앞에서 이제 신규성, 뭐 선출원주의, 확선 판단할 때 양 디자인이 동일 유사한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동일 유사한지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길고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파트로 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동일 유사 파트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4장 특유제도, 여기도 많이 시험에 나오죠. 특허에는 없는 특유제도가 뭐 부분 디자인, 글자체, 식품 디자인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하나하나 잘 볼 거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네, 뭐 화상 디자인 등등 되게 많죠. 이거 다 하나하나 보실 거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디자인 등록에 관한 절차인데, 이렇게 앞선 요건들을 다 만족했다 하더라도 디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출원하는 사람이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출원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뭘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출원인을 위한 제도는 뭐가 있고,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뭐가 있고,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심사를 받아서 등록이 되면은 이제 디자인권이 발생을 하죠. 그게 6장에 있는 거고요. 6장에 디자인권이 생기면 이제 디자인권은 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넘어가서 이제 타 권리랑 이용저쪽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시권은 뭔지, 침해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권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나 소송, 재심이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밑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헤이그, 지금 앞에서는 다 국내 출원이었거든요. 이제 국제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사님들이 이런 전체 기본서의 구조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이게 저도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별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 그래서 저는 막 암기도 해봤거든요. 1장은 총칙, 2장은 뭐 디박권, 3장은 뭐 이렇게 암기도 해봤는데 전혀 쓸데없죠. 전혀 쓸데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면서 이 몸으로 체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셔서 디자인법법 1반 넘어갈게요. 이제 2페이지 넘어가시면 디자인법법의 목적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 가시면,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를 막 저희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본서에서 이런 대목차 정도는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공부하실 때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려다 하시다 보니까 되게 그냥 그 본문 내용만 열심히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본문 내용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까먹어요.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 본문 내용이 어디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이런 대목차, 1절, 디자인법의 목적 이런 거나 밑에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이런 거 있죠. 이런 대목차들은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일단은 그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산재법이랑 저작권 합친 게 지식재산권이라는 거 아실 거고, 넘어가셔서 밑에 두 번째 줄이 나오죠. 발명,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게 산업재산권이다. 그리고 문화, 음악, 미술작품을 보호하는 게 저작권이다. 그래서 이 산재권이랑 저작권을 합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면 교양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
지재권이랑 산재권이랑 다르다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시면 좀 부끄럽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그 로마자 1번 볼게요. 디자인법의 목적 1조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딱 한 번 기출이 되었어요. 나중에 공부만 연습 보시면 딱 한 번 기출이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해서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 정도 얘기고 어려운 내용 없죠. 그리고 암기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을 보호한대요.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해서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대요. 타법의 목적이랑 뭐 비슷합니다. 그죠? 넘어가시고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법법 목적의 내용인데요. 이제 로마자 2번에 있는 대목차, 1번 대목차가 디자인의 보호, 2번 대목차가 디자인의 이용, 3번 대목차가 디자인의 창작 장려, 4번 목차가 디자인과 산업 발전이죠. 이 각각의 목차가 앞에 1조에서 봤던 키워드들이 그대로 목차화된 거예요. 그래서 1조에서 키워드 한번 뭐 동그라미 쳐보시면은 이제 보호, 이용, 창작의 장려, 산업 발전의 이바지 이 네 가지거든요. 네, 그 2페이지에서 1조에서 보호, 이용, 창작, 장려, 산업 발전의 이바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로 밑에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법의 목적 보시면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 특유제도에 의한 보호 이렇게 나뉘는데 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실 건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각각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트에서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라는 게 그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이거 흔히 쓰이는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체적 보호라는 거는 어떤 권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실체적 보호에 대한 예시가 기억 보시면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죠. 디받권, 이거 특받권에서 보셨죠? 내가 디자인을 창작했으면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건 어쨌든 권리죠, 권리.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두 번째, 니은 보시면은 출원한 사람에게는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호출원 디자인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여기서 선출원의 지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이게 46조 선출원주의거든요. 선출원주의 46조에 나와 있는. 그래서 디받권도 권리고 선출원의 지위도 어떻게 보면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이 디받권, 선출원의 지위,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 설정 등록 후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디자인권도 체크해 주시면 이 세 가지 디받권,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이게 다 권리죠. 이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 라는 게 이제 실체적 보호인 거고 절차적 보호는 이게 디자인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장하기도 어렵고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뭐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한 절차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있을까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눈으로만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신규성 상실 예외 이거 특허에서 한번 보셨죠? 공지 예외 주장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성 상실 예외 또 뭐 보정, 분할, 조약 우주, 출원 공개, 우선 심사, 뭐 비밀 디자인 등등 이런 제도가 뭐냐면 내가 출원을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을 고려해서 뭔가를 좀 더 봐달라 뭘 내가 해보겠다라고 주장하는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가 되었을 때 공지된 것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출원했는데 뭘 좀 잘못했을 때 보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또 출원했을 때 일부 디자인 내용을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절차적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어떤 권리도 주고 절차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디자인권자 혹은 출원인을 보호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3페이지 가셔서 양가로 3번에 특유제도에 의한 보호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나마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제 디자인법법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그 디자인법법에만 있는 제도들이 좀 있다라고 했죠. 그 제도들이 왜 있냐면 여기 보시면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이기 때문에 공지되기 쉽고 모방이 용이해서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얘도 하나 밑줄 쫙 쳐주세요. 물품의 미적 외관이기 때문에 공지되기 쉽고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 요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의 특징에 비추어서 특허랑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적 외관, 물품의 미적 외관이다. 왜냐면 이런 핸드폰을 저희가 창작을 했을 때, 발명을 했을 때 얘를 이제 특허로도 보호를 받죠.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특허로도 보호를 받고, 얘가 아이폰이면은 이 마크에 대해서 상표로도 보호를 받죠. 근데 이 외관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니까 뭐 뺏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막 구체적으로 R&D가 안 되어 있고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공개가 좀 덜 돼 있거나 하면은 뺏기기 어려워요. 기술적 사상이니까. 근데 얘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죠, 외관. 그래서 누구나 보면 비슷하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 외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공지되기도 쉽고 모방도 용이하다. 쉽게 뺏길 수 있다. 짝퉁이 나오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행성이 강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런 아이폰이야 뭐 워낙 유명한 디자인이라서 오랜 세월 이 디자인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보시면은 뭐 매년 유행이 바뀌어요. 그래서 1년 반짝 유행했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특허랑은 좀 다르게 취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행성이 강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서 이런 얘기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특유제들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세 번째 줄에 뭐 부분 디자인, 관련 디자인, 환벌 디자인 등등등등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뒤에 가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뭐 2번 목차에 있는 이용,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만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의 이용에는 실시에 따른 이용과 공개에 따른 영구적, 문헌적 이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영구적, 문헌적 이용보다는 실시에 따른 이용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특허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갑이 A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A를 이제 특허 출원한 거죠. 그러면은 특허 공부하셨지만 얘가 1년 6개월 있다가 반드시 공개되죠. 1년 6개월 있다가 강제적으로 공개가 되죠. 강제적으로 공개가 되는 이유는 내가 너 특허권 A에 대해서 값만 쓸 수 있도록 독점권을 줄 테니 그 반대 보상으로 너 기술 내용을 세상에 공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고해가지고 R&D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세상에 좀 기여를 해라. 산업발전 이바지할 때 도움을 좀 줘라. 라는 게 요 공개의 목적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1년 6개월 있다가 공개를 시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는 이렇게 공개가 되면, 예를 들어 얘가 삼성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고 이게 1년 6개월 있다가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의 경쟁사들, 뭐 애플이든 뭐 다른 뭐 스타트업이든 다른 경쟁사들이 이 공개된 거 보고 삼성 지금 이런 거 개발하고 있네. 와, 이런 디테일한 얘기까지 뭐 논문까지 실어가지고 뭘 했네 라는 게 이제 다 보잖아요. 이거 보고 추가 R&D를 해요. 실제로 변리사들이 하는 일도 되게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주면, 분석해서 기업에 갖다 드리면 기업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차용을 하자, 아니면 우리 이것 좀 변형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제품에 어떻게 적용하자, 실제로 이렇게 R&D를 하거든요. 이걸 실무적인 용어로 IP R&D라고 해요. 이렇게 IP를 보면서 R&D를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특허는 이런 식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구적, 문헌적 이용이 가치가 굉장히 커요. 영구적, 문헌적 이용의 가치가 커요. 근데 디자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디자인은 이런 예쁜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이폰처럼 기존에 없던 되게 라운드진 형상의 특이한 아이폰 형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R&D? 그 영구적, 문헌적 이용이라기보다는 이 디자인을 똑같이 이제 실시하고자 하는 이용의 목적이 더 크죠. 네. 이거 빨리 전속기간 끝나가지고 내가 이거 똑같이 따라해야지라는 그 실시에 의한 이용이 훨씬 의미가 큽니다. R&D 측면보다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적, 문헌적 이용이 이제 주를 이루지만, 디자인은
그것보다는 실시에 따른 이용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암기하시기보다 이렇게 마음으로 좀 이해하시면 암기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것도 한번 기출이 되긴 했어요. 그거 넘어가시고, 뭐 창작을 장려한다 라는 거 넘어가시고,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한다 라는 것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디자인도 똑같죠? 이게 우리 이 아이폰 디자인에 대해서 추론해가지고 등록을 받으면 이제 너만 쓸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다른 사람들로 이 디자인을 보고 좀 더 개량된 다른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산업 발전을 계속 이바지하고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라 산업 발전의 이바지도 큰 축이긴 합니다. 넘어가시고 2번 목차에 로마자 2번에 디자인보법 목적에 관한 해석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디자인법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뭐 검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의 2절 디자인보법 개괄 여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일단 디자인보법이랑 탑법이랑 다른 게 굉장히 많죠. 이거 다른 것만 정리해도 한 얇은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주요하게 저희가 보시면 좋을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당연히 다르죠.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디자인은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거고,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표는 상표를 보호한다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 특허, 상표가 보호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시고 보호의 대상에서도 보셔야 되는 게 디자인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법에서는 2조 1호에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한다고 했죠. 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다. 자기 창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죠.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한다고 했죠. 그 상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이렇게 1조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2조 1호에 다 나와요. 산재법은 공통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제 2조 1호 보시면 디자인이란 물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품 하나 체크해 주시면 디자인은 물품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물품. 그래서 물품, 아까 물품의 미적 외관이라고 했잖아요. 디자인은. 그래서 물품을 항상 전제로 해요. 이와 비교해서 특허는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발명이란 자기 창고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여기 체크해 주시면 얘는 물품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보호하는 게 특허고 발명이고, 디자인은 외관으로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표는 당연히 내 거, 너의 거 식별하기 위한 표장인 거니까 좀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특허랑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가 요거예요. 기술적 사상이냐, 물품이냐. 이거는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변리사가 되시면은 이렇게 발명자가 뭘 발명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뭔가 제품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는 이거 제가 이거 발명했어요 라고 가지고 오면 발명하셨군요. 특허 내시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걸 보고 이거 물품의 외적, 미적 외관에도 뭔가 특징이 있네. 기존에 없었던 디자인이네 하면은 얘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디자인으로 보호를 좀 도모해 줄 수도 있고, 디자인은 좀 시원찮은데 기술적으로 뭔가 좀 의미가 있다 하면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특허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해줄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아이폰이라는 기술은 개발되었는데 아직 디자인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제품은 안 나온 상황이죠. 이럴 때에는 이 제품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아직 물품으로는 없지만 특허로 먼저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디자인이 확정돼가지고 나오면 그때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호 대상에 따라서 언제 보호할 수 있고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정의 규정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넘어가서 존속기간 같은 경우는 숫자만 체크하시면 디자인보법은 20년, 그죠?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20년이죠. 특허법은 20년, 똑같이 20년입니다. 옛날에는 디자인법 그 존속기간이 1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바뀐 지가 한참 되었는데 옛날 변리사님들은 아직도 이게 15년으로 알고 계세요. 20년이고요, 20년. 특허랑 똑같습니다. 꽤나 많이 보호해주죠. 계속 아이폰 예시를 들게 되는데, 이 아이폰도 미국에 디자인권이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처음 디자인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한 10년 전, 10년 더 됐나요? 이거 처음 4세대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원형 있고, 이렇게 바젤 있고, 여기 16개 아이콘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거 지금도 비슷하지만, 요 디자인 굉장히 옛날에 나왔잖아요. 요거 가지고 미국에다가 디자인 등록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심지어 요 아이콘 16개 배치도 디자인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되게 많이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삼성한테 소송 걸었었죠. 꽤 오래 전에 13년이었나요? 2013년에 이제 삼성한테 이 디자인 등록 받은 거 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삼성도 막 대응을 했지만 결국 애플이 이겼죠. 따라했다라는 게 좀 입증이 돼가지고 애플이 많이 이겼었는데, 이때 등록받았던 이 권리가 지금쯤 다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만료가 되어서 이제 이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대신 애플은 또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등록을 받아놓고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법이 10년이었나 15년이었나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권리 존속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요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이제 삼성이 손에 물어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은 요거 잘 등록받아서 이 존속 기간 끝날 때까지 잘 우려먹다가 이제 소송도 하고 돈도 벌고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왜 20년이나 되냐,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유행에 민감하다면서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20년까지 존속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상표는 10년이에요. 그죠? 상표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디자인 특허는 갱신한다는 얘기는 없죠. 네, 그것도 좀 차이죠. 20년, 10년, 상표는 갱신 가능. 또 특허도 연장할 수 있긴 합니다. 89조, 92조의 2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등록이 좀 늦게 되면은 존속기간 연장도 해주잖아요.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디자인은 존속기간 연장은 안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디자인권의 효력 여기도 보시면 밑줄 쳐볼 만한 부분이 92조에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디자인은 내가 등록을 받았으면은 내 등록받은 디자인과 똑같은 것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도 독점권을 가지고 가요. 이에 반해서 특허 보실까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이라고 되어 있죠. 특허 발명 또는 이와 유사한 이런 거 아니죠. 특허 발명, 등록받은 특허 발명만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균등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죠. 약간 벗어나는 개념도 보호를 해줄 수 있게 균등론이 있긴 한데, 법으로서는 동일 범위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상표 볼까요? 상표.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이게 의미하는 게 동일 범위라는 거죠. 너가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유사 범위를 독점한다. 이건 아니에요. 독점권은 동일 범위인데, 특이한 거는 상표법 108조를 보시면은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각 호 보시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즉 배타적 권리는 유사 범위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상표는 이제 독점권이랑 배타적 권리가 좀 권리 범위가 나눠진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상표권은 독점권, 내가 혼자 쓸 수 있도록 독점권을 준다라는 건 동일 범위. 그리고 배타적 범위,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타적 범위는 내 등록 상표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표까지도 타인의 실시를 제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허는 이제 독점 배타적 권리 모두 동일 범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디자인은 독점 배타적 권리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
한 범위에 대해서 모두 형성이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다른 게. 그리고 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앞에서 봤던 그 디자인보법 특유한 얘기, 그 3페이지에 있었죠. 공지되기 쉽고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쉽게 눈에 잘 띄고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범위까지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는 안 쓰겠죠. 이거 삼성도 지금 똑같이는 안 쓰고 살짝 변형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방이 쉽기 때문에 유사 범위까지 권리를 줘야 좀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디자인은 동일 유사 범위까지 권리가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르면 다 이 디자인보법 특유한 내용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7페이지에서 권리 이용 저촉이 있는데 여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법 간의 이용 저촉 관계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있는 디자인보법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 여기 부분 보실 건데 여기는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출원 공고 제도는 디자인보법에 없다. 그렇죠? 여기 목차가 다 없는 제도예요. 디자인법에 존재하지 않는 거, 출원 공고 제도. 출원 공고 제도 돌이켜보시면 상표법에 있었어요. 상표. 상표는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이렇게 출원하고 심사를 받죠. 심사관이 막 심사를 하는데 심사관이 봤을 때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 뭐 유사한 상표가 앞에 없었다. 등록을 줘도 되겠다. 라고 하면은 등록 결정을 내리고 이제 출원 공고를 하죠. 출원 공고. 출원 공고를 해가지고 얘를 공중에 공개시켜요. 이런 상표가 지금 등록될 상황이다. 등록될 상황인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상표에 이의 제기를 해라. 너가 쓰고 있는 상표랑 유사하다라는 게 뭐 보이면은 이의 제기를 좀 해줘라. 해서 공중에 심사 참여를 좀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표의 가장 큰 목적이 그 출처운동 방지이기 때문에 뭔가 심사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얘의 등록을 주면 뭔가 타인의 등록된 상표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심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출원 공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근데 디자인보법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디자인보법도 이렇게 출원 공고라는 걸 두어서 공중의 심사 참여를 한 번 더 유도하면 좋죠. 한 번 더 점검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여기 써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다 또 나오죠. 유행성이 강해서 빨리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막 기다려가지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내 등록받은 디자인은 딱 유효기간이 1년짜리란 말이에요.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최대한 빨리 등록을 받고 최대한 빨리 권리 행사를 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지나면은 필요 없는 권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출원 공고처럼 시간이 필요한 제도들은 두지 않고 빠른 등록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출원 공고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 조기 공개 제도는 없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특허법은 1년 6개월 있으면 자동 공개되죠? 두 번째 줄, 이에 반해 디자인은 공개가 되면은 그 영구적, 문헌적 이용으로서의 그 의미로서 그 발전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의 모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아까 이제 애플이 이런 굉장히 최신 스마트워치 디자인을 개발을 했는데 이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삼성이 뭐 누군가가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공개가 되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설사 공개가 되면은 누군가가 바로 보고 따라하고 모방하기 좋은 케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특허랑 다르게 그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뭐 특허는 출원했으면 출원을 했으면은 1년 6개월 있다가 1.5개월 있다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죠? 디자인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중간 이후에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 조기 공개 제도가 없다. 근데 여기서 항상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동그라미 2번.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이 공개되도록 규정한다. 강제적인 출원 공개는 없지만 신청을 하면은 출원 공개를 해줄 수 있어요. 신청에 따른 출원 공개 제도는 있다. 그리고 동일자 출원에 대한 협의 불성립의 경우 그 출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도록 해서 공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공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고, 조기 공개 신청 제도가 있다라고 해도 틀린 거고, 근데 출원 공개 제도가 없다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출원 공개 제도는 있죠. 내가 신청하면은 출원 공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신청에 따른 출원 공개 제도는 있는데 강제적인 출원 공개, 조기 공개는 없습니다. 조기 공개도 당연히 없는 게 특허 같은 경우는 있죠. 조기 공개가 있는 게 1년 6개월 있다가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좀 빨리 공개시켜 주세요 라고 조기 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허는. 근데 디자인은 얘랑 다르게 어차피 강제 공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신청했을 때 출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기 공개 신청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내가 신청하면 그때가 신청하는 건데 뭐 빨리 신청해달라 이런 게 없죠. 그냥 신청에 따른 출원 공개 제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출원에 대한 협의 불성립은 56조인데 얘는 좀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하나 체크해 주세요. 하나 메모해 두시면은 디자인보법에서 이제 강제적인 출원 공개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디자인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케이스가 3가지입니다. 법조문만 적어주시면 52조, 56조, 90조 사망. 그리고 하나 더 적는다면 국제 등록 공개. 얘는 교재에 적혀져 있죠. 신청에 따른 출원 공개. 적어 놓을까요? 신청에 따른 출원 공개. 56조는 협의 불성립에 따른 출원 공개. 그리고 90조 사망은 설정 등록에 따른 공개. 그리고 국제 등록 공개는 이제 헤이그 출원했을 때 여기서는 자동 공개되거든요. 신청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 헤이그 출원이라고만 써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돌아오셨을 때 기억에 다시 나실 겁니다. 디자인보법은 모방이 쉽고 뭐 유행에 민감하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최대한 공개를 안 해줘요. 심지어 비밀 디자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공개를 안 하도록 비밀 디자인 신청도 할 수 있을 만큼 공개에 예민한데 그럼에도 공개가 되는 경우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공부하시면 다시 앞에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고 심사청구 8페이지 심사청구. 심사청구도 특허는 심사청구 제도가 있죠. 심사청구 한 것만 심사를 해주죠. 심사청구 안 하면 심사 안 해줘요. 근데 디자인은 심사가 쉬워요. 사람이 그냥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보면 되는 거라서 심사가 쉽고 그래서 심사 적체가 적기 때문에 별도 심사 청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선 심사 청구 제도는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두셔야 되죠. 심사 청구 제도는 없는데 우선 심사 청구는 있다. 빨리 심사해달라고 하는 제도는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정정 제도도 없습니다. 디자인은. 특허는 등록받고 나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정정. 근데 디자인은 등록받고 나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디자인보법에서는 등록 후에 도면 등이 보정이 되면은 도면 자체가 디자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도면이 보정이 되었을 때 권리가 아예 바뀌어버린다라는 그런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는 뭔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디자인은 뭔가 등록되고 나서 뭘 바꾸면 권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정제도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정제도,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다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에 불실시, 불충분 실시도 없어요. 특허는 공익적 목적에서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 실시했으면은 누군가에게 강제 실시권을 줄 수가 있죠. 재정제도. 근데 디자인은 상표도 불실시에 따른 취소 심판이 있을 만큼 그 실시에 예민한데 디자인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굳이 유행이 끝났는데 실시하라고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20년이나 보호기간을 주면서 20년 동안 쓰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 실시 제도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도 없습니다. 그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좀 생각하기 어렵죠? 네, 이것도 없고 국내 우주도 없어요. 이것도 특이하죠? 특허 국내 우주 열심히 공부하셨죠?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디자인은 국내 우주가 없어요. 대신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맨 마지막 줄 관련 디자인 제도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 그 국내 우주랑 거의 비슷한 건데 네, 디자인보법 특유하게 좀 튜닝한 제도거든요. 관련 디자인 제도. 그래서 얘도 국내 우주만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출원 변경 제도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죠. 변경 출원이 없어요. 변경 출원. 네. 얻다가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밑줄 쳐볼 만한 부분이 맨 마지막 줄에 출원의 형식을 맨 마지막 줄 통으로 밑줄 쳐주시면은 보정 제도를 통해서 출원의 형식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보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출원의 형식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변경 출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해 두실 만하면 좋은 게 변경 출원 제도는 없다. 지금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심사, 일부 심사, 단독 관련 디자인 용어들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런 심사, 출원, 일부 심사 간에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경이 디자인법에서는 보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 보정을 통해서 이런 출원의 형식을 변경하는 거지 변경 출원이라는 제도는 아예 없다. 네. 특허는 변경 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변경 출원이 없어요. 변경할 수 있는 보정은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말장난을 잘 해요. 뭐 단독의 디자인, 관련 디자인 간의 변경 출원이 가능하다 하면 틀린 거고 관련 디자인, 단독 디자인 간에 변경하는 보정이 가능하다 이러면 맞는 거고 얘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존속기간 연장 갱신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상표는 있었죠. 특허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있었는데 디자인보법은 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20년 이상 굳이 존속기간 연장할 실익이 없어서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없다. 이거 하나. 두 번째, 국제 출원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국제 등록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제 등록되면은 등록되고 나서 이제 5년 동안 권리 범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필요에 따라서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해주곤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디자인 출원은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근데 국내 출원은 갱신 제도가 없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2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